네, 여러분의 지혜를 높일 위즈덤 칼리지 한번 다른 분들의 소감들을 한번 보시면서 찬찬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여의도 형사반장님 모실 시간이 됐죠.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즘 자주 뵈서 참 좋습니다. 예, 좋네요. 저도. 네. 예. 우리 투자자분들 여전히 뭐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가야 될지 굉장히 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네, 우리 부장님께서 꼭 뭐다라는 추천보다는 하여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이렇게 한번 기준을 좀 알겠습니다. 정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조금 얘기하기가 좀 부드러울 수 있는 게 네. 한 2주 동안 폭락돼 왔더니 아무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일단 상황이 험악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저는 중심을 많이 잡았으면 했는데 음. 사실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사실 뭐 미국이 하루에 4%씩 하락하는 장에서 네. 뭔가 맨정신을 차리고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건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 4% 거덜나는데 거기서 내가 맨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그리 쉬운 건 아닌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약세장이지만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현 시장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방금 전에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국방부 앞에서 이제 고객간분을 이렇게 뵙고 네. 이렇게 왔는데 국방부 앞이면 예, 우리 윤석열 계신 저기 대통령 계신 그쪽이었는데 네. 그거 보니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뭐 그냥 경찰들도 많아졌고 그 동네 분위기가? 예,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었는데 네네. 보고 느낀 거지만 너무 경직돼 있으시다. 시장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다. 현재. 예,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보다도 훨씬 더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워낙 겁나는 일들이 조금 전에 그 얘기들이 고객 많아서. 말씀하신 네네네. 예, 예.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적으로 보는 것까지는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판단력을 많이 잃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어쨌든 그렇다라고 감안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그럼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굉장히 좀 판단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될 판단을 하고 계시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좀 많은 투자자들이 좀 멘붕 상태에 도달했다는 건가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멘붕 저희들이 볼 이상이요? 때는 이게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효과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다양한 유튜브에 출연하신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그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경청을 합니다. 네. 굉장히 일리 있으신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들이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군데서 나와야 되는데 아마 틀기만 하면 하루에도 한 10군데씩 나올 거예요. 네. 죽는다 예. 할게요. 예. 그렇게 하면 사실 한 두서너 번 들으면 그 얘기가 맞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러 번 듣다 보면 사실 이만큼 안 좋은 걸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 이렇게 안 좋은 걸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요.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시장이 안 좋아도 중심은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 상태를 해치는 지경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안 좋아도 내가 액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잘라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를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란 얘기죠. 네네네. 사실 제가 이제 이번 달 들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오래 살겠다. 저도 이제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댓글상으로 그래서 이게 참 나처럼 장수할 사람도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굉장히 많이 불로불사. 했습니다. 예, 네, 영생을 그건 얻으셨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보면서도 조금 이거는 중심을 한번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부터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도 이제 칠판으로 예, 진출하시고요. 일단 오늘 제가 자료를 안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린 자료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를 제가 보는 법을 알려드렸죠. 그렇죠. 사이트 기대 알려주셨죠. 인플레를. 예. 자, 영어로 forward inflation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연준, 그 지방 연준의 센트루이스 연준에 들어가 보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구글에서 바로 나옵니다. 예, 바로 나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랐다 지금 이렇게 꺾였어요. 그냥 급락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 기대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그러네.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음. 작게 하락하고 있다가 아니라 크게 하락하고 있다. 팩트입니다, 그냥. 두 번째. 자, 오늘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을 봤더니 오늘 아침에 당연히 6월과 7월에는 50bp 인상이 예상되더라. 그런데 9월이 달라지고 있죠. 네. 9월에 원래 50bp 인상에서 지금 25bp 인상으로 확 바뀌었어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25bp로 확 바뀌었다. 퍼센트가 원래 9월에 50bp 인상이 한 55% 가까이 하다가 지금은 34% 정도로 떨어져서 거의 인상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경기 침체 우려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침체 될 수도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가 완화되기 시작을 했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 실적을 봤는데 일부 기업은 안 좋았고 일부 기업은 좋았죠. 네. 결국 확대 해석을 했었던 겁니다. 안 좋은 걸로.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장은 짓눌렀던 것 중에서 미국 연준이 제일 잡고 싶어하는 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향후 인플레이션 이게 고착화될까 봐 고민하는데 그거는 이미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더라. 그것도 아주 조금이 아니라 크게 하락하고 있다더라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경기 침체 우려의 가장 큰 핵심은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크게 그려보면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관련된 러시아 침공,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요인과 중국의 봉쇄 요인이 제일 큰데 이거는 알 수 없잖아요. 네. 더 갈 수도 있으니 그럼 이걸로 인해서 생긴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금리를 더 긴축을 가속화시켜서 경기를 꺾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결국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게 기존의 우려였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도 보셨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통제되기 시작했고 네. 일시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 꾸준히 추세적으로 내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더라. 자, 그럼 여러분들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있고 좋은 거죠. 그다음에 긴축에 대한 우려도 낮아지고 있고 네.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완전 바닥이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바닥은 지나봐야지 하는 거니까 어쨌든 단기 반등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맞는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형성된 것들이 이게 일시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그다음에 이 중국의 상황이 올 가을을 넘어서 겨울까지도 지속된다면 이건 분명히 경기가 없겠죠. 분명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도가 되면 금리를 긴축을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던 일이 분명히 벌어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요 기간까지 여름까지는 시간을 번 거예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 정도 금리 인상만 하고 이 정도 QT만 하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다? 네. 사실 이 우크라이나와 중국 상황이 이 정도 유지된다라고 해도 네. 지수가 더 안 빠지는 거에 시간은 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국하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만약에 가을까지 이렇게 겨울까지 이어지면 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텐데 그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게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그래. 지금 얘기한 대로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건 희망사항인 네네네. 거고요. 이게 그때까지 갔어. 그렇죠? 겨울까지 갔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거든요. 네. 문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이 인플레이션은 1년으로 못 잡아요. 최소한 5년 이상 걸려야 돼요. 그러면 시장은 더 안 좋아요. 차라리 이렇게까지 되면 힘들더라도 네. 한 번 더 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긴축을 더 강하게 해서 1년 정도는 경기를 부러뜨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요. 네. 자, 초기에 강하게 해서 1년 정도 고생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괜찮게 만드느냐 아니면 이때 경기가 힘든다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켜서 거의 초장기화 시켜가지고 계속 고통을 받을 것이냐 그 기로에 서는 게 가을에서 네. 겨울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이건 알 수 없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우리는 현재 이 상황이 계속 개선될 조짐이 그동안 없었으니까 된다라고 가정을 투자자들이 하시고 계시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여기까지 시간은 있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실제화되기 전까지는 지수가 더 심하게 밀고 내려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냉정하게 우리가 보자고요. 시장에 대해서. 네. 일단 중국과 관련한 상황이나 러시아와 관련된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정말 초장기화 될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중국이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지금처럼 이렇게 봉쇄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의료시설이 생각보다 열악을 해서 생각보다 우리처럼 방역이 잘 안 돼 있는 국가가 이걸 다 풀었었을 때 나오는 그 부작용은 네. 공산당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렇죠. 네. 더 문제가 생겼죠. 오늘 여러분들 리커창 관련해서 신문에서 많이 나오죠. 문제는 경제도 거덜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 중국의 경제가 거의 임계치에 와가요. 임계치에 와가서 자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봉쇄도 중요한데 이대로 가서 이런 방식으로 현재 있는 이 방식으로 봉쇄를 지속을 하면 인민들 다 봉쇄를 굶어 지속하면 죽는다. 예 네. 아이고. 이게 지금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게 생긴 거예요. 네. 시간을 갈수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리커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경제신문 놔두보면 경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2020년에 있었던 우한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리커창 총리의 발언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지금 방식이 봉쇄 방식이 경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난닥뜨리고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거의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봉쇄를 완전히 푼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분명히 지금 있는 봉쇄 방식을 바꿀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 그렇죠? 보이네요. 네. 최소한 경제가 숨통을 틀 수 있을 정도로 봉쇄 방식을 바꾸고 동시에 경기가 더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 경기 부양을 추가로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리커창이 나섰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내용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건 중국이 지금 이 봉쇄 방식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으니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중국의 고백을 들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 고백을 들은 이상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봉쇄는 그대로 하고 경기 부양제로 살린다? 안 되는 일이죠. 봉쇄를 풀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방식을 지금보다는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바꾸는 방식이 우리한테 나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아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도 같이 높였다. 그래서 중국은 아마도 리커창 총리가 나서기 시작을 하면서 네. 조만간 하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6월부터 되게 중요한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행사가 뭡니까? 까오까오라고 불리는 대학 입학 시험이 있어요. 이게 6월 7일부터 9일에 걸쳐서 실시가 돼요. 네. 3일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요. 이거 봉쇄하면 애들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진학 시험도 있고 많은 시험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봉쇄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일단 상하이는 좀 다른 게 상하이는 6월 7일부터 9일 날 하기로 했던 시험을 한 달을 연기했어요. 네. 중국은 지역별로 다른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수능 시험이라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별로 나는 국가에서 내는 시험을 볼래 또는 지역에서 내는 시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시안게임 연기한 걸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주세요. 네.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게 아시안게임은 뭐가 문제냐면 사실 선진국 올림픽하고 달라서 아시안에서 들어온 국가들의 선수들을 못 믿는 거죠. 방글라데시에서도 올 거고 막 인도에서도 올 거고 다 올 건데 그쪽 분들의 위생이 중국보다 결코 좋진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분들이 각계각층에서 오기 시작을 하면 그렇죠? 생각보다 지금 방역되고 있는 거에서 더 감당 안 방역이 된다.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네. 있는 부분 때문에 막았다고 보는 게 정당일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봉쇄를 푼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지금의 방식으로는 경제도 못 견디는 수준이 왔어요. 네. 어차피 이래 죽고 저래 죽을 거면 사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봉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봉쇄 방식을 일부 변화를 시키고 경기 부양을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을 오늘 리커창 총리는 우리한테 얘기해 줬다고 봐야 돼요. 왜? 네. 고해성사예요.
우리 이대로 가면 경제가 못 견뎌.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변화 시사 가능성을 우리한테 줬다. 그래서 일단 희망 회로는 갖지 말자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죠? 네. 일단 나오기 전까지는 믿지 말자. 하지만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두 뭐, 번째, 그래도 뭐 확실히 뭐 연말까지 그냥 다 봉쇄해 이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그거는 보는 불가능해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한 게 지금 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연말까지 갔다는 제가 볼 때는 중국 경제가 먼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먹고 사는 게 폭동이 날 수 문제죠. 있을 것 같네요. 그럼요. 네, 특히 이제 겨울에는 더 번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효과적으로 뭔가 잡아야 될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죠. 그게 쉽진 않겠지만 두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자, 러시아 정말 모르죠. 다 우리가 전쟁 안 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전쟁이 났고 단기간에 끝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장기화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보여지는데 한 가지는 확실해 보여요. 자, 러시아의 푸틴이 무엇을 원했다라고는 저 말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향후에 어떻든 정권을 장기화해서 잡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문제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푸틴한테 유리하냐 이거죠. 그냥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푸틴이 처음에 하려고 있었던 요구했었던 건 뭐냐면 자, 우크라이나 너네 나토 가입하지 말래? 나토 가입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을 걸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핀란드, 그렇죠? 스웨덴. 네, 스웨덴 같은 나라가 더 늘어나고 있죠. 잘 보세요. 이게 여기서 더 장기화된다라면 현재 유럽에서 중립국으로 남아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나토에 나토로 들어가죠. 가입할 가능성이 높죠. 장담컨대 그러면 푸틴은 전쟁을 안 하니만 못한 게 되는 거죠. 네. 훨씬 더 불리해져요. 이걸 푸틴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그동안은 장기화해서 뭔가 얻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장기화는 푸틴이 나락으로 가는 길이지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국민들이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하기에는 되게 버겁죠. 그렇죠? 그래서 자,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푸틴이 원래 요것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번지는 거로 놓고 봐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뭔가 해서 벌렸을 때는 푸틴이 안 해야 될 추가적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겠다. 그거는 단순히 푸틴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전체 국민이 받아야 될 부담하고도 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걸 이제부터 느끼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여름 안에, 그렇죠? 이번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그래도 끝나진 않더라도 여기보다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뭔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물론 이것도 희망회로니까 여러분들이 고지굿대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건 있어요. 그렇죠? 뭘 고지굿대로 들어. 다만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전망이니까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 자, 만약에 이 두 상황들이 혹시 희망대로 이건 전망대로도 아니고 희망대로 됐을 경우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확 줄겠죠. 네. 동시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 긴축이 온전히 우리가 알고는 연착륙을 하기 위해선 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네. 이 운이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거 지금대로 되면 어떻게 된다?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양쪽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네. 이대로 가서 이게 고착화돼서 가을 이상을 넘어가면 분명히 우리는 많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여름이나 가을까지도 이 두 중에서 하나라도 유의미한 변화가 보인다라면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든다. 네. 왜? 연준이 긴축해야 될 부담이 그만큼 줄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뭘 해나가자. 예. 약간씩 이러고 있는지 정말 이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지켜보면서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해보자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 중국 관련해서는 왠지 맞을 확률이 높다고 이제 보이는데 러시아라는 건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별로 이성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인도 분명히 본인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알고는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알죠. 예. 그럼 장기 집권이 불가능해진다라면 또 다른 수를 쓸 텐데 그게 더 일을 확대할 거냐 쉽진 않죠. 네. 왜냐하면
푸틴은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러시아의 국력이 현재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토니까. 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전을 하려면 나토 가입국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전체를 다 그렇죠. 상의해야 예, 돼. 그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토는 군사동맹이에요. 그렇죠. 한 나라라도 침공당하면 자동 개입이에요. 미국이 완전히 자동 개입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게 쉬운 게임일 거냐? 저 그냥 3차 대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우리가 뭐 지금 주식할 필요도 없겠죠. 어디를 뭐 피난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있을 거니까 또 다른 문제일 거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네.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제가 지난번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많이 내리니까 내린 폭만 가지고 시장을 확대 해석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냉정하게 4월에서 5월 달 코스피 시장하고 그러고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대형주들 주가 움직임을 한번 봐보세요. 한국 시장 그대로예요. 4월, 5월에 지수는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에요. 미국만 거덜났어요. 미국 시장 하락한 걸 우리 시장 하락했다라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네. 심리적으로는 불안했지만 의외로 코스피도 조금 더 약간 레벨 다운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 대형주들 오히려 현대차는 그때부터 계속 올라와 있어요. 지금 주가가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시장 내린 걸 우리 시장하고 연결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자. 제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미국에 이렇게 긴축을 강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빅테크는 이 정도는 아니어도 저는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냉정하게 보면 지금 리오프닝 되면서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인터넷 환경이 확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 60억 인구가 2년 반 동안 집에 온전히 다 갇혀서 인터넷 환경을 할 수 있던 환경이 다시는 올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 성장이 없을 거다. 그래서 빠지고 있었던 게 더 커요. 근데 여기에 긴축이란 단어가 붙으니까 마치 이 긴축 때문에 얘네들이 죽은 것처럼 오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같이 빠졌어야죠. 훨씬 더 많이 빠져. 아니더란 얘기죠. 그렇죠?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긴축이 영향을 미친 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게 더 컸다라고 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한번 볼게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자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1월 달부터 볼게요. 자 이것 때문에 긴축을 강하게 해야 되네.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가 있었죠. 금리 인상 우려가 있었을 때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보험주 엄청 올랐어요. 보셨나요? 네. 중요한 건 이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 그 뒤부터 우리 시장에서 놓고 보면 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산도 있었었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최근에 태양광까지도 오르고 있죠. 그렇죠? 태양광까지 해서 여러분들 그냥 흔히 얘기하는 게임주라든가 일부 제약바이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엔터 관련주들 이것 빼놓고는 여러 업종들 봐보세요. 오히려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기술주라고 부르는 것들은 부진한 게 맞는데 네. 그 나머지는 다 올랐어요. 이게 균형이에요. 시장은 빠진 줄 알았는데 다른 쪽에서 오르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박스의 개념이에요. 이게 박스의 개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면 자꾸 시장을 너무 안 된다라고만 보고 계시잖아요.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1차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시장에 내가 정체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맞는지 아는데 실제 시장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의 우려보다는 생각보다 견조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꼭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뭐 여기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더 오르다가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우크라이나라든가 중국 사태가 가을까지 가면 네. 그때 고민하셔도 안 늦고 지금은 일단 그때까지는 시간을 벌어서 제한된 박스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란 얘기죠. 혹시 자, 예. 뭐 그와 비슷한 반대되는 의견이신 것 같긴 한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런 조건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주 많은 위험을 테이킹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차라리 지금이면 아예 시장에서 좀 잠시 나와 있다가 저런 조건들 가운데 괜찮은 조건들이 하나씩 보일 때마다 조금씩 더 들어가는 게
안전한 방법 아니겠느냐. 지금 그 주신 말씀을 그걸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얘기가 맞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얘기를 주셨다고 네.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시장에 대해서 시장 참여 중에서 기관분들이 계실 거고 개인 투자가 계실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은요. 주식을 비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네. 그렇죠? 일반 기관 투자가들은 네. 뭐 현금 비중을 많이 해 10%도 못 들고 있어요. 어차피 90%는 주식 들고 있어야 되겠다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든 치열하게 더 싼 걸 고르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만 네.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굉장히 상중하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이란 분들은 지금 따로 놀고 계세요. 그런데 중이나 하, 즉 경험한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시장에 자신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상주가 지금 실력인가요? 실력이죠. 네, 네. 실력이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시장에서 지금도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있으세요. 생각보다 네. 잘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그게 아닌 분들은 그 방법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변수를 놓고 일단 안 좋다고 가정을 하는 게 맞아요. 안 좋다고 가정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고민해보는 거죠. 이거 완화가 됐네 그러면 그때부터 위험이 줄거든요. 그때 해도 돼요. 물론 이제 이러면 아주 밑에서 싸긴 못 사지만 최소한 위험은 그렇더라고요. 줄겠죠. 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제가 볼 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자가 아니라 일단은 나열을 해보자. 네, 네, 위험을 나열해놓고 이렇게 변화 가능성이 있으니 그 가능성이 하나씩 보일 때마다 나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겠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등 끝에 다 나와도 아무런 액션도 없으세요. 네네네. 그럼 시장 대응도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손실도 줄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부장님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10대 얻어맞을 것 같아 7대밖에 안 맞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10대에서 지금 5대로 줄은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나아졌네요. 그죠? 여전히 네. 5대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안 아픈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렇죠? 네. 예, 항상 시장은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 처음 걸렸을 때가 17만 명인 날 걸렸어요. 자, 그 한 3주 전 보면 10,000명 걸렸다고 난리 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000명이면 없는 너무 것처럼 적다. 보이잖아요. 네. 사람이란 게 그래요.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를 드리는 게 네. 자, 너무 매크로에 빠져 계세요. 매크로 중요합니다. 지표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식에서 돈 버는 건 기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최종적인 얘기는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해요. 기업을 계속해서 어려워도 네. 액션을 안 하더라도 좋은 기업이 있는지 찾아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 지금은 어려우신데요.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장을 제대로 습득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런 어려운 장이 또다시 찾아왔을 때 굉장히 방어력이 강해집니다. 지수가 상승일 때 들어온 분들은요. 네. 의외로 허약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장 한 번 경험한 거 이거 어차피 우리 수수료 낸 거 아닙니까? 이미 계좌도 터졌을 거 어려웠는데 이왕 어려워진 거라면 내 거로 만들어야죠.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살면서 굴곡 없습니까? 여러분들 주식 가지고 어렵죠?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 맞는데 생각보다 지나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암 걸려보셨나요? 저 걸려봤거든요.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거 대단하다고 그러십니까? 냉정하게 내 거로 만드세요. 내 거로 만들고 그래 내가 한번 졌어. 그렇죠? 졌는지 왜 졌는지도 고민해보고 네. 이럴 땐 뭘 조심해 어떻게 되는지 체득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것도 봐야 되는데 기업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신문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일본이 드디어 단체 관광객을 받는데 맞습니다. 6월 그렇죠? 10일부터인가. 그런데 재밌는 거 지금 엔화가 역사상 거의 대단할 정도로 약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봐보세요. 제주항공부터 LCC가 얼마나 많이 올라됐습니까? 여행주부터. 일본 많이 가겠네? 그렇죠? 네.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은 나오면 이미 반응해서 움직여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사태 말씀드려 볼까요? 야, 우크라이나가 대단하대. 여러분들 독사 같은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방산주 엄청 샀어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 알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조선주도 올 1월부터 여러분 주선주가 50% 가까이 올랐었어요. 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때문에 여러분들 했던 남해화학부터 시작을 해서 농산물 관련주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누구는 이게 악재인데 누구는 이게 기회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터졌었을 때 부담이 되는 애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수혜를 보는 애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연습도 돼 있어야 돼요. 물론 매매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네. 이게 시장인 거예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 옛날에 여기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죠. 옛날에 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탄했을 때 네, 기억나십니까? 11년이요? 네. 예, 터지자마자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차화정이 오른 거예요. 얘는 밸류체인 다 무너졌으니까. 얘네 생산 못 하겠네?
공급주로서 해서 엄청 올랐어요. 항상 여러분들 남의 불행이 안타깝게도 주식시장에서는 또 다른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일 안타깝지만 수 있지만 그거는 일단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기도 한번 하고 주식 사시면 돼요. 우린 주식하러 온 거지 뭐 거기 뭐 기도하러 왔습니까? 그거 주식시장 아니잖아요. 굉장히 냉정하죠. 냉정하죠. 네.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그 뉴스라든가 아니면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냉정하게 가감을 따져봐야 돼요. 그게 지수에 미치는 영향 또는 여러분들 거기서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를 수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지금 시장은 안타깝게도 지수를 무너뜨렸다보다는 그것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게 그렇죠? 지금 현 시장에서 여러분들 목도하고 계시는 거랍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포인트는 그거네요. 조금 전에 좋은 샘플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미래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그쪽 산업 혹시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지금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빅테크 기업은 현재 기업마다 많이 달라요. 얘들이 더 빠진다 이제 얘기하기도 어려운 수준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업들 중에서 분명히 절반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절반 정도는 아마 이전 주가를 못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저 지금 한국이요, 미국이요? 미국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자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에 가장 큰 핵심 단어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벌써 옛날처럼 느껴지죠? 2019년? 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계기가 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 정권에서도 눈만 뜨면 얘기했었던 거고 그게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요? 아니요 아닌가? 양극화였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나?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네. 이게 코로나가 없었다라면 지금까지도 화두가 될 문제예요. 그리고 이 양극화를 일으킨 원인이 시장에서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유동성, 돈의 가치가 너무 낮다. 네. 그죠? 당연한 거. 두 번째가 플랫폼으로 봤어요. 음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이 기업들이 너무 많이 빠졌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미국 정부나 각국 정부를 얘네들 앞으로 육성을 더 해줄까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앞으로 이 경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 플랫폼이라든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누렸던 이 양극화가 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온전히 두고 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규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긴축에 시달리고 인터넷 환경이 이전만 못하다 보니 그거에 시달리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극복되고 나면 또 다른 규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글로벌은 얘네를 슬로우 다운 시키는 만큼 다른 걸 키워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미 주도주는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국영제예요. 네. 흔히 얘기하는 제조업 이런 거요. 전통 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제조업의 귀환. 바뀌고 있는데 이거가 되게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빅테크보다는 수익률이 그렇게 안 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은 죽어요. 미국은 죽습니다. 이거를 자꾸 더 키우면 안 돼요. 물론 일부 빅테크는 계속 달려가겠죠. 왜? 얘를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미 경쟁자가 없어. 그래서 얘는 냅둬도 이미 독점적 구조를 했고 규제를 한다고 해도 벌금 이상을 맞기가 어려울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겠죠. 찾기 쉽습니다. 덜 빠졌을수록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시장에서 하락이 덜 했을수록 네. 그 이전 직전 고점을 넘고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이 빠졌을수록 단기 반등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장기 성장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따져봐야 됩니다. 기업별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애프터 시장인 거죠. 어쨌든 많이 빠졌어. 좋아. 뭐 반영도 했고 다 좋은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이 기업들이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하락 다음에 죽어요. 하락할 때 죽는 게 아니라 제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2004년에서 2006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산업화 이거를 손에 얹고 그때 조선, 철강 이런 애들이 미친 듯이 올랐죠. 20배씩 일부 종목 100배씩 올랐어요. 오. 삼성 엔지니어링 100배, 오호. 포스코는 7배, 야. 현대중공업은 25배가 오르게 됩니다. 말이 근데 되나? 중요한 건 뭐냐면 2007년에 올라가서 빠지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미 산업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 싸다고 샀겠죠. 야, 현대중공업 5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이야. 이게 웬 떡이냐. 포스코 2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이야. 웬 떡이냐. 이게 실패 원흉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이 하락했다만큼 그다음에 앞으로도 위험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짧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많죠? 경기 침체 우려 되게 많은데 경기 침체의 또 다른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기존에 있던 성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기존의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 이끌었던 성장 동력이 꺼지는 게 경기 침체예요. 그럼 그 다음에 성장이 될 때는 반드시 이 엔진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 사례도 없고 시장이 올라오면 다른 엔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시면서 제가 오판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네. 지금은 워낙 많이 빠져서 일단 복구를 하셔야 되지만 그 이후에 꺼지는 엔진에 올라탈까 봐 전 그게 못내 두려운 거예요. 꺼진 엔진이 다시 켜질 거라 생각하고 예. 지금 꺼졌으니까 너무 싸다 이렇게 착시가 생겨요. 이렇게 들어갔다면 큰일 난다는 거죠. 착시가 생겨. 50만 원인데 30만 원이야. 그죠? 30만 원인데 15만 원밖에 안 돼. 이게 웬 떡이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빅테크도 좋은 것들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 정말 잘 갈라야 돼요. 그럼 진짜 한 2007년 전에는 제조업이 좀 강세였는데 그때 하락장하고 다시 올라간 건 빅테크이고 지금은 이제 빅테크가 잘 나가다가 다시 바뀌는 거예요. 하고 이제 다시 네. 올라온 데가 빅테크가 아니라 다시 제조업의 맞습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특히 예. 지금장이 제일 헷갈릴 수 있는 게 지금장은 그동안 많이 빠진 데에 따른 1차 반등 아닙니까? 지금은 낙폭과대가 올라오겠죠. 낙폭과대가 올라오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기존 성장주가 반등하겠죠. 네. 흔히 얘기한 빅테크 아니면 이런 애들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네. 이 이후에 자 보통 크게 빠지면 한 번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중바닥을 하거든요. 네. 그럼 첫 번째 반등은 여러분들 버리는 게 맞아요. 아까 질문 주셨던 분 말씀이 맞아요. 나 이거 아니면 안 하고 그 다음 반등 보고 그 다음 보면 이때부터는 시장에서 주도가 바뀌는 게 보이세요. 그렇죠? 여기는 계속 반등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장렬히 사망해요. 지수를 보면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다 다치세요.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고 이거 진짜 안 그럴 것 같은데 휘둘리는구나. 많이 휘둘리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이 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만 놓고 보면 야 지나 보니까 같은 지수 때야. 근데 내 계좌는 망했어. 그 뒤로도 네. 손실률이 굉장히 커지는 이게 여러분들 판단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싸움할 때도 눈 안 감으면 이기잖아요. 지금은 눈 감을 시기예요. 그럴 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네네. 판단 못 하겠으면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네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런 가르쳐 전체적인 주신- 부분들 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그거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한때 잘 나갔는데 지금 낙폭과될 때 저도 막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좋은 기업이 그렇게 각광받았는데 이게 지금 반토막이야? 이건 뭐 들어가면 무조건 최소 본전 이상 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가끔 들어가시지 않으시나요? 들어갔죠. 예, 근데 근데 또 소재가 되시겠군요. 예, 그것이 결코 좋지 않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성장 엔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괜히 기존의 성장 엔진에 너무 지금 제가 과몰입했을 수도 그렇죠. 있다. 네. 네, 요거는 제가 그리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자신 없으면 사실 조금 지켜보는 것도 좀 방법일 수 있다. 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아주 귀중한 말씀 저희한테 전해주신 신한금융투자 우리 형사반장님 이선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쇼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